무려 만 19세의 나이에 이더리움을 처음 세상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과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블록체인을 송금과 같은 금융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활용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일상적, 사업적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이 단순히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의 한 종류 중 하나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이 이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중요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러시아계 캐나다인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필이 나와 있죠. 1994년 생이시고 러시아계 캐나다인 프로그래머, 그리고 재산이 4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별명은 외계인, 비탈길 이런 게 있는데, 외계인인 이유는 외계인처럼 되게 천재적인 그런 발명을 했다는 것도 있고, 생김새를 가지고 사람들이 좀 길쭉하고 말라가지고 외계인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비탈길이라는 별명은 이름이 비탈릭이라서 비슷한 발음에 비탈길을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비탈릭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프로그래밍에 재능을 보였어요. 10살 때부터 독학을 해서 코딩을 해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만들 정도로 그런 천재에 가까웠어요. 근데 비탈릭 부테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는 게임이죠. 이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게임 제작사인 블리자드가 비탈릭이 아끼던 월록이라는 캐릭터, 여기 나와 있는 이 캐릭터인데, 이 월록이라는 캐릭터의 스킬을 너프를 해버렸어요. 그날 비탈릭은 울면서 잠에 들었고, 이 중앙 집권적 서비스의 큰 문제점을 몸소 느끼고 게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그만둔 이후 그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다가 2011년 아버지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됐고, 비트코인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어요. 그는 비트코인 공부를 하면서 블록체인이 단순히 화폐의 기능을 넘어서 더 넓은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차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으나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3년 무려 만 19세의 나이에 이더리움을 처음 세상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코인 전송과 같은 단순한 기능만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순한 화폐 금융적 기능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상에 자유롭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블록체인의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코딩이 가능하다는 뜻은 바로 웹사이트, 게임, SNS 등과 같이 기존 인터넷에서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모두 블록체인에서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인터넷처럼 무궁무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기능까지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블록체인을 미래의 인터넷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사실상 이더리움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에서 이루어지는 코딩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데, 해석하자면 똑똑한 계약이에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이더리움의 핵심 기능인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하게 말하면 코딩이고, 조금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계약이에요. 저번 블록체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특징은 탈중앙성으로서 중앙화된 중개인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엔 이러한 탈중앙성이 코인 전송과 같은 금융 거래에서만 활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하면 중앙화된 중개인 없이 단순한 금융 거래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람 사이들의 계약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햇반을 하나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쿠팡이나 지마켓에 들어가서 햇반을 찾고 이 사이트의 구매 버튼을 통해서 구매하겠다고 일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보내주면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주겠죠. 이는 상대 판매자에 대한 신뢰, 혹은 중앙화된 거래 중개 서비스인 쿠팡이나 지마켓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앙화된 중개 서비스가 내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고, 사기를 치지 않았을 것이고, 시간에 맞춰서 잘 전송해 줄 것을 신뢰해야 돼요. 물론 이 신뢰는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이 신뢰를 보장하는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중앙화된 중개인 없이도, 법이 없이도
걱정 없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를 trustless라고 하는데 작성된 코드에 의해 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물건이 전송된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아무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투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컨트랙트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송금을 하면 자동으로 여러분 집에 물건이 전송된다는 것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느꼈을 수 있지만 물건의 전송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보장받는다는 것이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는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이런 드론 택배와 같은 무인 시스템이 점차 보편화되며 코딩으로만 이루어지는 계약이 현실에서도 적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햇빵과 같은 실물 자산이 아니라 코인,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예시로 설명드린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요 활용 사례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러한 두 사람만의 계약을 의미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그냥 이더리움상에 이루어지는 코딩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더리움과 블록체인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코인과 토큰이 필요한지, 블록체인에서 코인과 토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